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예, 이번엔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이제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 누가 앞선다느니 박빙이라니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그날 발표하는 여론조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어떤 전체 큰 흐르는 방향만 알 수 있는 자료일 뿐이지 하루하루 변한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요즘 계속해서 조사기관이 뭔가를 하나 발표할 때마다 뉴스거리가 되는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국내 언론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해리스가 우위다. 그런 얘기도 있고 경합주 세 곳에서 트럼프가 우세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리스가 뭐 48대 트럼프 47, 초박빙 혼전 속 사전 투표 뭐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저께인가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발표한 뉴욕타임즈 CNN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생각보다 큰 차이로 앞선다는 결과인데 한국에서는 뉴욕타임스니까 또 신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발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이거는 사실 알기가 쉽진 않은데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동안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그거를 한 번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0년 대선 10일 전에 예측한 결과와 그 다음에 개표를 한 후에 나온 결과와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점수로 매긴 겁니다. 보시면 맨 위가 Atlas Intel,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Trafalgar Group, Harris Insight, 그 다음에 Rasmussen 이렇게 요 네 개 정도가 그동안 예측을 좀 많이 잘 했던 그런 기관들이고 그리고 이제 쭉 중간에 뭐 에머슨 컬리지도 있고 많이 뭐 종종 보이는 그런 기관들이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한국 언론에서 그러니까 인용을 많이 하는 조사 기관들을 보면은 뉴욕 타임스, CNN 컬리지가 여기 있고요. 그 밑에 YouGov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는 여기 있고 그 밑에 USC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그리고 그 밑에 CNN과 SSRS 그리고 맨 밑에가 퀴니펙 유니버시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대체로 저희가 아는 유명한 방송사들이 하는 조사는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위에 라스무센이나 애틀라스 인텔이나 이 친구들이 조금 그나마 좀 공정하게 그 표본을 뽑아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일단 방송사가 들어간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어느 방송사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은 그게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예, 그렇게 크게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에 미디어 세상에서는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사실 퀄리티가 좋은 정보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난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 저 차트를 보시면 뉴욕타임스 CNN 조사가 상당히 신뢰성 있는 편이다라는 공감이 가시나요? 그런 말들을 종종 하는데 한국 그 언론상에서 자 그래서 실제로 뉴스를 하나 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며칠 전 뉴스인데, 3일 전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SBS 뉴스인데, 여기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를 이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어디서 자료를 가져왔죠? CNN SSRS 여론조사. 그래서 거기서 해리스가 48, 트럼프가 47. 요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요거 다음에 뉴욕타임스와 CNN에서 조사한 게 또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또 이제 트럼프가 앞선다고 경합주에서 뭐 트럼프가 앞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방금 보신 영상은 여기 보시는 CNN과 SSRS에서 조사한 것,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에서 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뉴욕타임스와 CNN 컬리지에서 한 거. 예, 이들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뉴스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충 이 정도로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 바로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인데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경합주를 보통 북쪽에 위스콘신, 미시간, 그 다음에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남쪽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그 다음에 네바다 요렇게 7개를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만 진정한 경합주로 보고 요 밑에는 사실은 뭐랄까 정상적인 선거 환경에서는 표가 어떻게 나올지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주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네 곳은 선거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면 결과가 이미 뻔하기 때문에 특별히 경합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진정한 경합주는 요 위에 세 군데 요번 대선에서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애리조나나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는 사실 트럼프가 가져갈 것 같고 네바다가 약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좀 박빙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가 경합주가 된 이유는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 대선에서 뭔가 좀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라 경합주가 된 거지 사실은 공화당 주고 네바다가 약간 좀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비슷한 그런 지지도가 나오는 주이긴 하지만 예상된 결과가 안 나오면 좀 뭔가가 이상한 그런 주들이기 때문에 경합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노스캐롤라이나는 2008년에만 오바마를 찍었지 일반적으로 공화당 주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샬럿이나 랠리, 그린스보로, 더럼 이런 도시에서 이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트럼프가 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주이고 그리고 이렇게 찜찜한 걸 최대로 막는다고 하면 선거에서 적어도 이 네 개 주는 공화당에서 가져갈 것 같고 위스콘신은 제가 작년에 LA의 라디오 코리아 방송에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엔 트럼프가 이길 것 같고 미시간도 약간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는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 그리고 요번에 노스캐롤라이나 부지사가 어떤 음란물 사이트에 이상한 댓글을 달아서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뭐 아직 그게 큰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그걸 또 잡고 흔들겠죠. 큰 이슈로.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 주민들이 이제 선거가 이제 뭐 거의 뭐 4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 사람이 변태면 그 사람만 잘라내면 그만이죠. 그죠? 그래서 그 흑인 부지사가 해리스를 도와준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희망사항이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미국 대선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트럼프와 토론 후 바이든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후보를 바로 교체했습니다. 아주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교체했죠. 네, 그렇게 해서 해리스가 후보가 됐는데 그 이후 해리스의 지지도가 급상승합니다. 네, 급상승하는데 그 현상을 보고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급상승했다는 건 어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게 하나의 이슈고 두 번째는 급상승해서 지금 트럼프와 박빙이 됐단 말이에요. 뭐 48, 47 이렇게 비슷한데 그게 무슨 뜻이냐? 급상승하기 전에 인기가 아주 낮았다는 뜻이죠. 그죠? 인기가 급상승했는데 지금 트럼프와 비슷해졌다는 거는 그 전에는 훨씬 아래였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 기사는 2021년 11월 8일 날 인디펜던트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거는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종류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Kamala Harris approval rating, 카밀라 해리스의 지지도가 worse than Dick Cheney's. 딕 체이니보다 더 나쁘다. poll fine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딕 체이니는 누군지 아시죠?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었을 때 부통령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나 아니면은 미국 국내에서 그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부통령인데 이 사람이 퇴임할 때쯤 지지도가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부통령 중에 아마 최악이었다. 뭐 이런 뭐 말도 나왔을 텐데 그 사람보다도 인기가 없는 게 카밀라 해리스다라고 2021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의 지지도 변화를 보면 취임했을 때 2021년 1월 40, 뭐 1, 2%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고 잠깐 올랐지만 35%를 못 넘고 또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지난 3년간 계속 떨어지면서 제일 하락했을 때가 한 28% 정도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잠깐씩 오르다가 여기서 급상승을 합니다. 요게 아마 한 32%였을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한 48% 되겠죠? 16% 정도, 15, 16% 정도 한두 달 내에 급상승합니다.
바이든과 교체된 이후에. 자,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선호도, 지지도가 갑자기 올랐을까요? 카밀라 해리스 개인적으로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조 바이든이 하차하고 그다음에 해리스로 대체된 것밖에 없는데 선호도가 이렇게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에 비해서 훨씬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주류 언론의 힘인 것 같아요. 주류 언론에서 계속 밀어줬죠.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해리스의 어떤 문화적 현상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 예를 들어서 해리스는 트럼프에 비해서 훨씬 젊고 그다음에 유색인종의 여자고 젠지와 소통이 되고 뭐 힙하고 쿨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신드롬이나 어떤 문화적 현상으로 이렇게 몰고 온 것이 아닌가, 유행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민주당의 홍보 담당을 하고 있는 미국 주류 언론이 인기몰이를 사실 해준 거죠. 이런 걸 뭐 어떤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 현상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지지도가 15%, 16% 이렇게 확 올라갈 수가 없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인스타에 올렸다고 갑자기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는 사실 나온 지 2주도 안 돼서 이제 사라졌죠. 주류 미디어가 그런 거죠. 10대 소녀들의 그런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인기몰이를 해서 분위기를 올리고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서 해리스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 미디어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가 해리스의 능력과 업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분위기를 타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2020년 당시 바이든을 정치 베테랑, 외교의 달인 뭐 이런 식으로 극찬했던 우리나라의 그 언론의 기사들이 또 생각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에서 알고 있는 해리스의 열풍이나 이런 것도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2020년 당시에 언론에서 확 일어났던 그런 바이든의 열풍 같은 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어서 실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해리스의 열풍이 그런 그라운드 레벨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다 언론에서 이렇게 일으키는 거고,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더 느끼실 수가 있겠죠. 거기서 사시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론조사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서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주류 방송에서 안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미국 대선의 현재 판도가 어떤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